저희가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혁신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문제, 또 지역 내 거버넌스 문제, 즉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국가 거버넌스란 명칭 하나 잡았습니다. 국가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다. 두 번째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관계. 세 번째는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체가 모여서 지역이 혁신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기초연구로서 여기 계신 손경성 과장님이 작년에 저희들을 보내서 한 포럼이 4차 사회혁명과 지역혁신. 여기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개방 플랫폼 정보로 가라, 지방세의 법인세를 하라, 혁신도시를 플랫폼화시켜라. 산업을 분권하고 재정을 분권하고 지방을 분권하라. 근데 이것은 국가 전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혁신 생태계,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 생태계로 북한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그럼 딴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크게 나눠서 보면은 산업 정책은 중앙에서 한다. 그러나 기업 정책은 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 개발과 투자는 민간에서 한다. 세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이것을 중소벤처 기업부라는 그 조직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각각 별개의 부서로 되어 있고, 영국, 프랑스는 하나의 기업 조직과 산업 조직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답이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본과 유사한 구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전 세계 사례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 이 정보 공유가 없이는 사실은 협력이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는 역할을 구분해야 되겠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 세부 정책, 기업 정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은 뭘 할 것이냐. 보조금보다는 펀드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속 가능성 있는 펀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스케일업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지금 스타트업보다는 스케일업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이제 2009년도 중소기업, 중소벤처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이죠. 늘 사상 최대가 되겠죠. 1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될 것이냐. 자, 라이트 등이 이제 만든 모델입니다.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수직적, 70년대, 80년대 수평적, 이제는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 관계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참고로 또 이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유는 보충성, 위임, 비례. 뭐 쉽게 얘기해서 지방이 할 수 없는 것만 중앙이 하자. 뭐 이런 거죠. 자, 지방 우선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은 뭐냐. 중소벤처부의 플랫폼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거죠. 즉 기업과 기업이 이 시민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중앙에서는 산업정책을 담당한다. 지방은 기업정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중앙에서는 전체 플랫폼으로서 보충성 정보의 공유, 베스트 프랙티스의 발굴과 협력, 이와 같이 플랫폼에 해당되는 일만 하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이죠. 자,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와 같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인수분해를 하면은 X 3개 쓸 거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되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공통된 부분만 중기벤처부로 바꿔오자. 그래서 플랫폼 중심의 공유와 협력으로 가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부 협력을 하고 외부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내에서 뭔가 체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경쟁이 있기 때문이죠. 늘 외부 경쟁이 있어야지 내부 협력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격시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추격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중앙이 앞으로 가자. 그러면 지방에서는 따라가죠. 자, 따라가면서 중앙부처가 필요한 것을 지방이 위임합니다.
지방이 중앙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위임하고 지방은 중앙정부에서 줄 서가지고 자원을 배분받는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 방식의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3년도 1999년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중앙 집중 국가도 포괄이양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일발 이양한 이후에 비로소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은 모든 국가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명확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같은 수직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에서 지방중기청과 지자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시 전국으로 확산하자. 지금 사실은 지역혁신 기관들 간의 상호 수평 경쟁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중앙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것이냐는 경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지역 간의 개방 경쟁을 확산해야 되는데 그냥 확산하면 안 되죠. 확산하는데 개방 경쟁입니다. 개방 경쟁이 되면 뭐가 개방됩니까? 그냥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비겁한 경쟁이 아니라 개방 경쟁은 데이터의 공유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패를 까고 경쟁하자. 실력 가지고 경쟁하자.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공유하는 데이터의 공유에 이어서 전국 단위 우리가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창조경제센터는 창조경제센터, 수많은 기관들이 전국 단위의 선수권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올림픽이란 종합 경기도 있지만은 부문별 선수권 대회도 있죠. 그래서 이 경쟁 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전국 단위의 상호 경쟁입니다. 우리 지방발전연구원들이 있는데 지방발전연구원들의 상호 경쟁을 위한 포럼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혁신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혁신협의회 간의 상호 경쟁을 위한 그런 세미나나 포럼이 있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고 상호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상호 평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평가해요? 위에서 평가해야 게 상호, 전국의 17개 지자체 간의 상호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이 상호 평가를 하고 평가 후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사례들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대구가 그거를 갖고 가서 벤치마킹 하자. 그럼 1년 뒤에 제일 좋겠죠. 그러면서 또 크로스 미팅, 상호 하이브리드화를 위한 크로스 미팅을 만들어 가자. 데이터의 축적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오프라인의 신뢰와 온라인의 데이터 축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 거버넌스에 이어서 우리는 지방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이냐. 17개 지자체가 있고 12개 지방청이 있고 그 사이에 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보육기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7개를 전국 순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는 거의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중복 지원되고 있다.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다.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왜 청년만 지원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자원 낭비, 정보 공유 미역, 이 정책 효과성 부족, 이 문제를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면은 금년 현 정부 들면서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전기금, 금융에 있던 거 갖고 왔죠. 테크노파크, 산업부에 있던 거 가져왔죠.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에 있던 거 갖고 왔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총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빠져있는 게 많죠. 자, 그래서 지역혁신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VIP를 공유해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라.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사결정은 객관적 정보, 인포메이션과 주관적 가치, 밸류가 나의 이익과 더불어서 부합될 때 우리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좀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해보죠. 자, 저희 연구회에 윤혜지 연구원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시계를 봤습니다. 좀 너무 늦나요? 자, 시계를 봤는데 이거 어저께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해. 그래서 나는 오늘
오늘 아침에 제끼고 싶어. 그런데 미팅이 있어. 자, 그런데 어떡하죠? 이 중요한 거래처고 이걸 내가 잘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의사결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의사결정이 3대 요소가 value, information, profit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 그리고 영양분, 그 다음에 신경망입니다.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와 똑같죠. 자, 의사결정은 VIP란 주관적,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가치와 동기부여 이익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걸 제가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 3대 요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버넌스 문제는 뭐냐? 거버넌스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수많은 토론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사람들이 100명 이상 100개의 다른 거버넌스 정의가 나오죠. 자, 이 거버넌스 저는 그냥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집단 의사결정. 그러면 VIP를 다중의 참여로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집단 의사결정에 따른 거래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거래 비용을 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래 비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정보, 이 가치란 세 가지 문제의 거래 비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value, information, profit의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죠. 자, 정보는 무엇보다 신뢰가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중기벤처부가 가지고 있는 TP, 혁신센터, 중지모 기보 등이 있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신보, 산업부, 특허청 여러 기관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규제하거나 하고 있죠. 자, 상호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공개하거나 미공유합니다. 비공개하고 미공유는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기관들이나 기업에서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공공 데이터 포탈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도 비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고 협력이 단절된 구조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공개 정보의 데이터 포맷도 상이에요. 자, 데이터를 공개해야지 이걸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맞춤 지원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즉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공유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이 뭘 하느냐? 데이터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보안의 문제, 공개하고 우리가 보안은 다릅니다. 자, 공개하면서 내가 보완할 수 있다. 뭘 공개하는 건가요? 해시 값을 공유하면은 그 신뢰성은 만들어지지만 전체 데이터를 내가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신뢰 있는 데이터가 공유돼야지 뭐가 되느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줘. 대한민국의 리빙넷 굉장히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리빙넷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거기 그냥 시민단체 몇 군데에 놀이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가 공유 안 되는 뭘 하시겠어요? 이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문서 형태로 공유하자. 이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국가 혁신의 시작은 공공 데이터를 여같이 개방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지문 등록을 하고 공공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한다. 그리고 지역 생태계를 분석해서 이걸 스마트하게 해나가면은 우리 공공 데이터 해결됩니다. 참고로 데이터는 지금 여기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미충 PDF는 우리가 내부 검색이 안 되죠. 아리한글은 실제로 HTML의 기본 포맷이 아닙니다. 엑셀은 우리가 링크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RDF부터 LOD까지가 비로소 데이터가 공유되는 형태의 포맷입니다. 이 형태로 가기 위한 기술을 동원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실제로 변환 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변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익명화를 동시에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50%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20%, 중앙정부가 30%, 70%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70%를 바로 공개하게 되면 국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가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빅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중복을 배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비밀에 해당되는 건 뭔데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세금을 낸 실적. 이게 개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스웨덴의 세금 달력. 이게 세금 측면으로 일본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세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의 과세 정보를 공개 안 한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다. 현재 공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 안 되는 바람에 많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러니까 협력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공공정보의 안전한 공유,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의 활용, 이 세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안건정 회장님이 벤처기업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금 831 조치로 대통령께서 안전한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익명정보의 재결합에 대해서 특정 정보 지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 때문에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치 문제입니다. 유관기관과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죠. 서로 다른 부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처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신뢰기술 블록체인이 뭘 할 수 있느냐? 권력을 집중하고 분산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각각 집중하게 되면 경직화되고 분산화되면 시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오케스트라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오프라인의 신뢰를 갖는 거죠. 자, 데이터 통합과 오프라인의 신뢰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프라인의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협업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 베스트 프랙티스, 바로 이걸로 만들어지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방의 거버넌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의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이종재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은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협의회 내부의 생태계 협의회를 가지고 여기서 지역마다 지역의 혁신형 오프라인 쪽에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오프라인 신뢰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신뢰 하에서 지역별, 분야별 대회, 전국 대회, 벤치마킹, 크로스 메이팅, 이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 이런 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호평가를 하면 되죠. 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이 데이터 중심의 통합 플랫폼에서 협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 나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누가 중심됐냐?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청과 지자체가 이것을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라. 자, 세 번째 동기부여죠. 자, 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 참여가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리빙 랩의 문제가 뭐냐? 일반 시민들은 참여를 안 해요. 왜? 귀찮고 시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바로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만은 중소법인세 지방세화. 자, 지금 문제는 이 법인세가 지금은 중앙정부세인데 지자체는 뭘 하느냐? 벤처 육성보다는 담배 판매를 더 열심히 합니다. 담배 판매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의 목표란 것은 국가와 지방과 산업과 기업이 선순환 발전을 해야 되죠. 이 선순환 발전의 인정고리가 뭘까요? 자, 지자체가 벤처기업을 우리가 육성한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임했을 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지자체 수익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합니다. 담배를 열심히 팔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중소법인세가 지방세화되면은 지방재력, 재정자립, 산업발전, 국가발전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룰되죠.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만 전부 지방정부 기수하고 대기업은 전국 단위니까 대기업 법인세는 따로 가지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걸로 저희 지역 조정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세수 비중 20%에서 40%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40% 목표로 잡고 지방 소비세를 통해서 30%까지 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요게 추가되면 40% 가면서 비로소 인류 국가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자, 세 번째 혁신 생태계 문제입니다. 혁신 생태계 이제 돌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스킬링은 기업가적 환경으로, 라키스는
실리콘밸리 아이젠버그는 기업가 정신의 생태해가지고 했다. 자, 이건 다 졸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혁신 생태계 우리 한국의 벤처 발전할 때 이걸 보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 어려운 문제, 다이내믹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기존의 전 세계적인 생태계 연구는 전부 다 정적인 스태틱한 모델들이에요. 거기서는 어디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가 보이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그리고 제도전의 사막, 이 네 개의 쿼드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생태계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하나가 뭐냐, 기업의 활동이고 하나가 자본의 활동입니다. 기업의 활동과 자본의 활동이 네 개의 사이클에 걸쳐서 어떻게 작용하냐, 이게 동적인 모델이에요. 이 동적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적용해보면 스타트업 전략, 스케일업 전략, 글로벌화 전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를 다시 해보면 연구개발에서는 우리 정리된 문제가 전국 7군데의 토론에서 정리된 문제 이렇습니다. 악마의 강을 건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도전적 연구가 미비하다. 쌀로 밥하는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항상 성공이 보장되는 연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 산학연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죽음의 계곡은 회수 시장이 부재하다. 특히 M&A 문제죠. 그리고 지나친 지원이 난립돼 있고 고품질 창업이 미비하다. 이거는 고품질 창업 미비한 거는 악마의 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수많은 그 투자가들은 얘기해요. 난 투자할 생각이 있는데 막상 투자할 회사가 없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정말 멋있는, 정말 섹시한 그 연구개발 과제들이 R&D 생태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R&D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도전적 연구를 미비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죠. 자, 다윈의 바다에서는 자금 조달 위축, 개방 혁신 한계,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 자금 조달이 위축된 것은 스타트업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가면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방 혁신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글로벌 협력도 미비합니다. 그 제도제의 사막은 원칙적 제도전과 민간 금융에 대한 보증 문제, 채무 보증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각 자리를 하고 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혁신 생태계는 여기에 있는 12개의 문제를 말씀드린 개방과 협력의 자율과 경쟁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지방은 자율과 경쟁으로, 그리고 이 4단계에 걸친 12개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크게 나눠서는 우리가 스타트업 사이클과 스케일업 사이클로 단순화 분류시킬 수가 있죠. 이 스타트업 사이클은 다시 R&D 사이클과 스타트업, 스케일업은 다시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이렇게 다시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사이클의 문제는 지금 과다한 스타트업 지원 문제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너무 지나치게 과보를 하면은 애들이 제대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지금 스타트업이 지나친 과보를 하니까 이제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무슨 벼슬 한지 압니다.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모셔오는데 애먹어요. 그래서 지방 지원 기관들이 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너무 과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과보하느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비중이 보증 기준입니다. 3대7에서 7대3. 이거는 7년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기준에서 3대7의 보증 비율이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 보증 규모는 조금 커졌습니다. 80조에서 90조로 커졌는데 이 비중이 깎였다는 건 금방 계산해봐도 스케일업 기업의 보증 한도 팍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건 스케일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스케일업의 보증 규모를 줄이면 당연히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사내벤처. 왜 사내벤처가 중요하냐? 이 스타트업의 90%는 대학발이 아니고 기업발입니다. 기업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90%, 창업의 90%는 기업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이게 대학의 링크 프로그램이나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하다.
C랩이 잘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생태계, 지원이 아니고 생태계다. 그 대표적인 게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플랫폼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라. 두 번째 스케일업 생태계는 과도한 스타트업 지원에서 지역과 변화 성장의 근원은 뭐냐? 스케일업입니다. 이 스케일업을 위해서 콜롬비아, 미국 보스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다시 놓고 보면은 MIT의 구지만 교수가 작년에 낸 논문이죠. 결론이 있습니다. 방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창업의 양과 스타트업과 국가 GDP는 관계가 없답니다. 관계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스케일업. 그 스케일업을 위한 우리가 몇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제시됩니다. 스케일러레이터. 우리가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위한 거라면 스케일러레이터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거죠. 아이젠버그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센터가 M&A 기능을 확대하고 기보신보가 이제는 이 스타트업으로 보증이 몰려가면서 스케일업에 있는 기업들의 보증 한도가 줄어있는데 요거를 더 늘리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더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잘 주나요? 안 주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스케일업 기업, 7년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디폴트 레이트가 다 3% 이내로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보증률, 실제 이 회사들이 디폴트가 날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토해서 그 수치만큼 보증률을 받으면은 이게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보증률 제도가 이제는 스케일업 쪽에 도입됐다. 우리가 기본화신보의 보증을 모두가 국가의 지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을 개별 기업은 이 디폴트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보증해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한된 그룹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프라이머리 CBO가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CBO를 활성화시키자.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상사 제도가 지금 겉돌고 있는데 전문 상사 제도를 겉돌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스케일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제도전은 지금 문제는 선별적 제도전인데 이것을 원칙적 제도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전부 다 너 나쁜 사람일 거야 하고 사전에 굴레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실패한 친구야 그럼 와봐 그 중에서 좋은 친구 내 골라서 제도 이거 안 된다. 선별적 제도전을 하면서 청년들 보고 창업하라 그러면 청년들 보고 하라고 하지만 자기 애들은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원칙적 제도전을 가야 됩니다. 누구나 내가 나쁜 일을 안 했으면 제도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쁜 일이나 도덕적 해이는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배임, 횡령 이런 형사 처벌이 도덕적 해이예요. 이 사람들은 가중징벌을 하라 합니다. 가중징벌. 그 제도전에 대해서 문화, 연대보증 개선, 과정지정, 의무 최소화, 배임죄 개선. 이 배임죄는 히틀러가 만든 죄인데 지금 한국 뺏기 실제로 자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배임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민사입니다. 채무부정성, 통합도산법, 부정적 신용정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에서 가면 20%가 성공하고 80% 실패하죠. 그리고 일부는 글로벌화, 일부는 나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창업 정책은 어떻게 하냐? 너무 지금 많은 창업 정책이 있습니다. 과다한 창업 정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플랫폼을 가면 직접적으로 개별적 지원하는 건 줄이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누구나 창업 비용이 줄게끔 해라. 이게 실리콘밸리가 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연속기업가 정책.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를 키우러 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국 7군데를 다니면서 느껴본 것은 성공한 기업가가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설 때 그 토양이 급속히 풍부해집니다.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주변을 봐도 박창호나 박세리가 등장해서 후배들이 세리 퀴즈가 나오고 찬호 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엑셀러레이터, 팁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창업 프로그램은 팁스입니다. 근데 중기청 내에서는, 중기부 내에서는 팁스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대부분의 권한을 민간에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도적 프로그램이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1000명의 대학생들한테 질문했죠. 너 창업할래? 3%. 근데 너 제도전을 항상 100% 보장해. 너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제도전을 보장해. 너 신용불량자 안 만들어줄게. 창업할래?
20%가 창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업 지원이 아니에요. 내가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기업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5% 어디서나 한 5% 정도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 때문에 전체 95%를 못 살게 하는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 제도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 5%의 도덕적 해이만 우리가 가중징벌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M&A와 글로벌을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하는 구조, 이게 혁신 생태계 모델이죠. 자, 제가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두 개 기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소혁신 생태계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여기는 우리가 R&D가 GDP 대비 대한민국의 4%가 넘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죠. 네, 투자는 1위입니다. 9% 약하지만. 자, 상생형 M&A, 네, 우리 최저 수준입니다. 글로벌화, 네, 이 개방장면 위협하죠. 자, 여기 기업은 아이디어를 기술로, 기술을 제품으로, 제품을 시장으로. 그 다음에 자본에서는 인베이션 캐피탈이 IP 시장에서, 엔젤 캐피탈이 M&A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이 IPO 시장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커드 사이클 모델에 입각해서 보면은 우리 현재 약흐름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느냐? 여기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지금 거의 플레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예. 자, 혁신센터 협의회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이 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대기업과 벤처를 연결하는 브리지였고 앞으로도 유일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조직이 다시 나오긴 어렵다. 자, 그러면 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매칭을 할 수 있는 독창적 모델이고 테크노파크는 갈등 관계가 지금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예산이 많아요. 한 4천억 됩니다. 혁신센터 예산이 적어요. 500억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400억 줄었습니까? 예.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잘 나눠주는 역할. 그 다음 창조센터는 기업의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업가 정신의 암묵지를 제공하는. 근데 문제는 이 전체를 연결하는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기업 M&A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축제로 되어 있는데, 자, 다시 문제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냐, 전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밀어주니까 여기에 모든 파워가 몰려갔습니다. 몰려가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세지니까 기존의 생태계 테크노파크, BR이하고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충돌도 일어났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과 개방 협력하는 게 지금 이제 방안입니다. 정부 지원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 자생적으로 가려면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방 협력 전략이죠. 그래서 이 혁신센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기업의 암묵지를 바탕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서 스타트업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느 기관이 제일 도움됐냐 하고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도움된 거는, 네, 김 단장님 죄송합니다, 혁신센터가 제일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되냐? 거기 가면은 비즈니스가 뭔지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가 뭔지. 다른 기관 가면 비즈니스가 뭔지 이해를 안 해주는데 혁신센터 가면 비즈니스가 뭔지 얘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엑셀러레이터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 아니고 창업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다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암묵지보다 창업기업의 암묵지가 더 크니까 이제는 주된 역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회수시장과 협력시장으로 가야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기업과 벤처의 미싱 링크를 메워주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혁신센터는 전국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총 19개일까요? 예, 있죠. 그래서 이 지역 특화되어 있는 오프라인과 지역을 극복하는 온라인을 묶여야 됩니다. 오프라인에만 있으면 1대1 매칭밖에 안 되죠. 예, 대구에 있는 혁신센터 대구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라이빗 마켓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A 플랫폼을 통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연결하는 이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미싱링크입니다. 투자가 왜 활성화되느냐? 대한민국이 정부의 벤처 투자가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총 벤처 투자의 40%가 공공자금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돈을 많이 정부가 밀어줍니다. 근데 사실은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하지 말려도 민간에서 투자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M&A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새로운 혁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벤처기업은 시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센터에는 중소벤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이 결합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 M&A와 IPO의 비중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죠. 우리가 미국의 상대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혁신과 글로벌화가 혁신센터 역할이다. 그래서 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화시키고 기능화시켜서 스마트화한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 거점에서 대해서는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한 데 비해서 굉장히 실망적인 데가 대학입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적이에요. 앞에 우리 김혜지 연구원이 보여드린 데서도 대학의 혁신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제일 적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볼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는 혁신생태계는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학이 없는 혁신생태계는 그건 없는 겁니다. MIT 주변에 있는 거고 스탠포드 주변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학의 산학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충남 링크 사업단 회의를 가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대학에서 풀 수 있는데 문제를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패밀리 기업들이 찾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대구 산학협력 회의를 가봤습니다. 여기서 대구가 가야 될 게 산학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현장의 문제를 대학 교수님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장을 알고 있는 산학협력 교수와 듀얼 프로페서 제도를 가져가자.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이 안 되는 문제를 지역사회와 연결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대학이 산업계와 흩어져 있는 것을 대학이 허브가 되는. 이래서 우리 대학은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면서 교육, 산학, 연구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과 정신을 중심으로 합쳐지는 대학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대학 혁신을 위한 중기부 역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길이 딱 하나입니다. 통제와 보호의 패러다임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이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제와 보호였어요. 위에서 통제하고 밑에서는 거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율과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자율과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국가 거버넌스는 플랫폼 정부로 가라는 겁니다. 중소벤처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들은 이제 플랫폼을 지향하라. 공통의 룰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하고 평가를 해라. 그리고 지역은 대외 경쟁을 위해서 내부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협력해요? 거버넌스 문제를 VRP, Value Information Profit을 공유해서 하고 그러한 거버넌스를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결된 오케스트라 거버넌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생태계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균형을 맞춰줘라.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없는 데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혁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기업가 정신입니다. 2000년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벤처 대국이 됐던 것은 모든 생태계가 다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고 혁신센터의 개방 혁신 창구 역할을 만들어야 됩니다. 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창구를 만들고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디지털 트윈화로 다시 재정립하자. 그리고 제도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